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장지연입니다. 좌담회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 좌담회에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이렇게 단상이 어마어마한 단상인지를 몰랐다가 올라오시게 돼서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계실 선생님들께 감사한 말씀과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맨 끝에 우리 두 분 연구원 박사님들 중에 김근주 박사님은 이미 소개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김근주 박사님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는 박정식 박사님은 아까 발표를 하신 오진욱 박사님하고 공동으로 그 페이퍼를 작성을 하셨는데 역할 분담을 하셔서 토론회에는 박정식 박사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인사하시면 되고, 다 앉아서 그냥 인사하세요. 앉아서 인사하세요. 네, 저한테서 먼 쪽에서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사인 전혜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사 마감은 목요일인데 어제 밤새고 마감 넘기고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형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자리에는 아무나 유니온의 조건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자리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김동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구미영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바로 옆에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한국노동연구원 제35주년 개원기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다 들으셨습니다. 앞에 세 분의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저희 오늘 그 구성이 대체로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저희 노동연구원에서 다 발표했습니다. 저희 사실 그동안 이렇게 잘 안 했어요. 발표도 섞어서 하고 토론도 섞어서 하고 이제 뭐 외부와 내부를 섞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구성은 저희 연구원에서 발표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고 그 질문과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랄까요? 아니면 툴이랄까요? 이런 걸 한번 제시해보는 자리로 마련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밖에 계신 저희 연구원 밖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과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이 교정하는 시간 혹은 그 반응을 들어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토론해 주시는 분은 사실상 전부 외부에 계신 분을 모신 것이고 저 끝에 앉아 계신 두 분 박사님은 질문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입장을 다시 조금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다양성의 도전과 근로환경 개선과제입니다. 다양성의 도전이라는 제목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그 제목 이상하다 이런 것의 반응을 제가 보였었습니다. 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이라는 것은 흔히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제도나 정책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보면 다양성은 분명 도전입니다. 다양한 조건, 다양한 기호,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허재준 원장님의 발표는 어떤 상황하에 우리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그런 발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근로환경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오늘 화두로 던지면서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서 조건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고 유연한 개념이다. 그리고 대응하는 방식도 조금 더 폭넓게 가야 될 거고 다양하게 유연하게 가야 될 거다 하는 그런 함의를 담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굉장히 그 욕심껏 사전 질문을요 4가지씩이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각각 한 라운드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과욕을 부렸다 하는 생각을 오늘 오전 내내 반성을 하면서 4번의 라운드까지 돌아가면서 말씀을 듣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대체로 한 2번 정도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제가 사전에 드린 질문들을 보시고 답하시려고 생각했던 것들을 충분히 다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한 번씩 모든 분들이 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 발제한 내용들 중에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근데 질문이 있다 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조금 먼저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담에 토론 자리에 나오신 선생님 중에서 질문으로 먼저 마이크를 잡으실 분 안 계실까요? 이거는 모든 분들이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번 한 번 성함을 짚지 않는데 네네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현우 교수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제가 먼저 손든 이유는 이제 좀 지나서 이제 토론이 열띄어지면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서 먼저 시간 확보를 위해서 먼저 말을 해야겠다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원장님 기조 발제 것에 대해서 사회학도 괜찮고 법학도 하시는 분들 많은 생각 계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큰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큰딸이 대학교 1학년인데 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네. 학교를 일주일에 3번만 가도록 시간표를 이제 짭니다. 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코로나 이후로 동영상 강의가 매우 확대가 되었고 오프라인하고 동영상을 섞어서 강의하거나 오프라인 강의를 해도 모든 강의를 다 인터넷상에 올립니다. 교수님들도 교과서를 이제 판매하지 않고 다 PDF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학습이 되고 또 실시간으로 교수님들이 질문을 다 받아서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은 근로자가 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졸업 후에도 본인이 출근을 해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학 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점점점 이게 늘어날 것 같은데 종속적 자영업자가 늘 것이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게 꼭 기업의 경영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처럼 법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건 이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게 꼭 노동조합이 아니어도 누구나 일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개념을 좀 넓혀야 되는 것 아닌가? 네, 노동조합이 아닌 사람이더라도 직업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노동조합에 준하는 권한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회보험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든 아니든 동일한 부담에 동일한 보장을 받도록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희 학문적으로는 논의는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다가 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법상 많은 보호가 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쭉 떨어져 나갑니다. 사회보장에서는 일부 확대하는 시도를 하지만 결국은 근로 환경이라는 것도 근로 조건에서 좀 더 확대해서 뭔가를 만들려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근로 조건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다시 또 근로자로부터 뭐가 되고 한참 시간이 지나야 종속적 자영업자에게 뭔가가 떨어지는 방식인데 이제는 사고를 바꿔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뭔가 다 같이 연대해서 좀 더 부담을 하고 다 같이 보장을 받는 그런 방식의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네가 노동조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다투는 것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첫 번째 기조발제를 들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네. 근로환경과 노동환경이라는 단어 사용서부터 아까 김근주 박사님 발제에서도 그 많은 고민이 묻어나 있었거든요. 그런 지금 교수님 말씀 반영해서 이따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 하실 때 다시 한번 김근주 박사님 그 점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질문이나 사실 확인 같은 걸로 조금 정리를 하고 싶다 하는 주제가 있을까요? 달리 더 없으시면 이제 원래 제가 준비했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근로환경이라는 개념,
한번 이제서부터 우리 사회에 던지고 이거 가지고 얘기 좀 해봅시다 라고 이제 말을 걸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그 양이 뭐하러 하냐라는 극단적이라고 하면 또 그 말씀을 못 하시려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서부터 관점을 확대하되 이런 점은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도 주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 내용에 빠진 게 있다. 당신들이 이거 짚으면서 갔는데 사실은 이거는 더 다른 이야기도 담아져야 된다. 사실상 지금 전영배 교수님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어떤 한 측면에서 주신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저희가 오늘 말을 걸고 개념을 던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제가 또 드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나름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도 즉 정책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각도를 다양화하고 방법도 다양화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구체적으로는 그 안에 담겨야 될 내용이 이런 게 있다.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한 발짝 더 나가주셔도 좋고 그런 이야기까지 좀 폭넓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앉으신 순서는 사실상 그냥 성함 가나다 순으로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서를 말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나부터 이야기합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먼저 마이크 잡아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뇌도 먼저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근로환경이라는 개념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좀 잠재력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로조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노사, 특히 한 사업장 내에 소속되어 있는 정규직 노사를 주로 상정을 하게 되는데 그 근로환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용 형태나 소속 업체가 다르더라도 혹은 직종이 다르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상황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넓게는 이제 특정 업계나 산업까지도 뻗어 나갈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서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더 나아가고 싶은데 아까 그 김근주 박사님 발제 중에서 이제 근로환경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관계적 건강이 있었고 거기에 감정노동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근로환경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주체 중에 하나가 이제 노사뿐만 아니라 내가 대응하는 고객 내지는 이용자, 민원인 이런 사람들 이런 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사실 제가 교사분들의 그 집회 시위를 많이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교사분들이 최근에 많이 자살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교사분들이 아무리 뭐 연봉이 높고 뭐 고용이 나중에는 높아지고 안정적이고 뭐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어쨌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뭐 일부 학생의 폭력 같은 그런 문제 행동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번에 대전에서 돌아가신 교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가해 학부모는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포화를 맞았는데 사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뭐 평소에 진상 공개이라든가 뭐 별점 테러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둘 다 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대표적인 종속적인 자영업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노동자보호법을 만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또 여기에 포괄되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이번에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이제 민원인이나 뭐 이용자, 고객 이런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같이 구성이 되지 않으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이라는 게 좀 달성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그 성남시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거기 4조에 보면은 일하는 시민은 폭언, 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 환경을 악화하는 어떠한 행동과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고용 형태 관계없이 그냥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좀 선언적일 수 있어도 이렇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좀 이런 조례 같은 식의 규정을 하면서 이 이용자나 민원인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도 뭐 근로환경이라는 개념을 좀 구성력 있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관계적 건강이라는 말도 사실은 저도 못 들어봤었거든요. 처음 들어보는데 들어보고 사실 무릎을 쳤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그때 그 관계적이라고 할 때 그 대상 범위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예, 말씀하시죠. 예, 두 번째 대표님. 네, 저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토론회에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환경, 근로환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랐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근로계약과 관련된 것, 근로조건과 관련된 그리고 근로환경 이런 표현들이 얘기하실 때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코멘트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로환경이라는 개념의 변화로 접근하는 것과 물질적인 변화들을 포착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산업이 많이 변했고 뭐 여러 가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네이버 노조도 생기고 그러니까 네이버와 뭐 스마일데이터, 넥슨, 카카오 이런 데 인터뷰를 가서 보는데 네이버 건물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팩토리입니다. 그 건물 이름이 공장이라는 거죠. 공장인데 근데 전통적 공장 저는 개인적으로 30년 넘게 제조업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통적 공장과 지금 현재 우리가 일하는 곳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 공장과 다른 사회공장, 소셜 팩토리가 굉장히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전통적 공장은 감이 있었죠. 근데 지금 플랫폼 기반의 노동을 하는 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노동 현장이 거기 컨베이어가 깔린 현장이 아니라 지금 플랫폼에 접속해서 하는 노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노동 현장이 집이고 카페고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노사관계의 갈등도 전통적인 공장에서 갈등은 노사관계의 갈등이었는데 지금은 프리랜서라든가 플랫폼 노동하는 사람이 클라이언트와 갈등이 생긴다든가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이 표현도 사실은 이런 문제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사이버 불링 같은 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물질적인 상황들이 변하면서 생기는 노사관계의 문제라든가 갈등의 문제라든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다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노동 환경, 노동 조건에서 노동 환경 이렇게 바뀌는 개념적 변화 이 얘기를 좀 간명하게 쉽게 설명을 하려면은 그 개념적 변화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물질적으로 이게 산업이 변하고 있는가 그 구체적인 물질적인 변화들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간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노동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할 때는 제도화를 전제하고 제도화를 중심에 두고 질문도 그런 게 있는데 제도화를 중심에 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걸 겨냥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정책을 내거든요. 저는 뭐 현장에 계속 살아왔던 사람으로서는 제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력화 현장에 있는 노동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힘을 갖고 권리의 주인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조사 연구를 법제화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은 자력화를 위해서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노동하는 시민들이 주체가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가 이 초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정책 연구 조사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노동연구원은 뭐 원래 그런 기관에 부를 수밖에 없다고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들었던 개념으로서 근로환경의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저는 그런 물질적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좀 나중에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근로 조건이라고 하든 근로 환경이라고 하든 이게 기업 내 노사 관계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 본 게 좀 불문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질문을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실 유사한 질문이 두 번 나온 거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예, 노동환경, 근로환경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근로환경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사실 거기에 담고 싶었던 깊은 뜻은 노동환경이다. 전체 포괄적인 거를 다 담고 싶었던 것인데 그냥 근로환경이라고 썼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다시 확인하면서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되게 재밌네요. 제가 진짜 너무 아무것도 몰랐나 봐요. 저는 네이버 사옥 이름이 팩토리인지 몰랐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 이름을 붙인 거네 하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뭔가 많은 우리한테 그 생각거리를 주는 이름이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환경 변화, 물질적인 조건의 변화를 조금 더 분명히 하고 근로환경 내지는 노동환경이라는 개념을 끌고 나와야 되는 이유가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정교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도화를 염두에 많이 두고 연구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 부족할 거라는 암시 사실은 명확하게 그렇게 집어서 말씀해 주신 건 아니지만 그런 함의를 전달해 주시고자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들 중에 또 네, 윤영 선생님. 서 있을까요? 네. 이 대형이 노동연구원이 굉장히 뭔가 혁신적이어가지고 마치 뭔가 토크를 해야 될 것 같은 토크쇼 대형이어가지고 굉장히 낯설고 저도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조건준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이제 토론문처럼 이렇게 준비하려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토크 분위기를 내려고 바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이 근로환경이라는 개념 또는 이 관점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 그러니까 법률에 정하거나 제도화된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 관련해서 저도 그 부분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정신적 건강이나 아니면 관계적 건강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산안법이나 금기법상의 괴롭힘이나 감정노동에 대한 조항으로 어느 정도 포섭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굳이 새로운 근로환경이라는 개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이제 이 근로환경 개념을 제 나름으로 이해를 한 것은 김근주 박사님의 발제를 보면서 어떤 근로계약이나 법률 또는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그걸 넘어서서 조금 더 그러한 그 권리, 법률 등의 규범에 규정된 권리들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끔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촉진하기 위한 노와 사와 그리고 정의 활동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이렇게 해야 하는 어떤 그러니까 규범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사실적인 의무로서 만들기 위한 그런 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접근은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익숙한데 이제 아마 저를 부르신 게 이제 제가 여정연에서 뭐 성희롱이나 괴롭힘 관련된 연구나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희롱 관련한 사건들을 보면 괴롭힘도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 피해자에게 미치는 그런 그 피해라는 것이 그 근로 조건에 있어서의 불이익으로 한정되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 그 사실적인 관계, 자신의 어떤 법률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실적인 그 직장 내 관계에 있어서 또는 뭐 커리어의 발전에 있어서 분명히 침해가 되는 부분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서 규율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성희롱 관련된 그런 법률화를 할 때,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 성희롱 개념이 인정될 때 법률에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거를 성차별을 포섭을 할 때 논쟁이 됐던 부분이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의 이제 법원은 처음에는 성희롱을
어떤 성적인 그런 제한을 거부한 것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을 주었을 때, 로만 한정해서 처음에는 인정을 하다가 점점 적대적인 업무 환경, 그러니까 용어가 비슷하죠. 근데 거기 이제 월크 인바이러먼트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적인 침해와 관련돼서 또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점점 80년대부터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가 괴롭힘 관련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그 근로자가, 노동자가 직장에서 행복하게 또는 즐겁게 또는 일하고 싶게 계속 일하고 싶은 그런 직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규범에 규정된 어떤 최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아닌 규범에 구체적으로 의무화된 것이 아닌 것들에 있어서도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안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를 넘어서는 그런 조치들을 사용자나 또는 뭐 노동자나 노동조합이나 정부가 해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근로환경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고려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좀 저도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생산 방식을 바꿀 때, 일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할 때, 그것을 과연 그 노동자의, 라인에 있는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 의무까지는 아니죠. 하지만은 그들의 어떤 일에 대한 몰입도나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의견을 제기할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률상 의무를 넘어선 그런 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서머리를 할 능력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선생님, 네. 제가 변호사님? 실무자인데요, 변호사인데, 이 분쟁 과정이나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에서 좀 차단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소송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노동조합법 29조 3항에 이제 교섭단위 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위 분리를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그다음에 근로 형태, 고용 형태, 교섭 관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데 이제 저는 사용자 데리고 이제 노동조합 대리하는 변호사님께서 우리가 근로하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으니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자는 되신 분들인데 그 노동조합이 주로 이제 뭐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곳은 현장이고 또는 뭐 고일라식 이런 곳이었고 상대가 되는 정규직 근로자들은 사무직들이었기 때문에 사무실이었고 환경이 좀 달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근로조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저는 그 노동조합법 2조 5호에 노동쟁의 조항에 나오는 예시, 근로조건 예시를 들어서 이런 게 근로조건이지 근로환경이 무슨 근로조건이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뭐 법원은 제대로 판단 안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근로환경이 이미 근로조건에 포함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는 되게 애매하다, 정확하게 모른다. 뭐 판사들도 모르고 사실 변호사들도 모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근로조건하고 근로환경. 근데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은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자체 같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로환경하고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그럼 어떤 개념 예언을 갖고 근로환경이 있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김건주 변호사님 발표하신 것 중에 약간 좀 동의하지 않은 게 근로조건의 개념 예언도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근로환경을 개념 정의한다는 거는 학문적으로 개념 정의한다는 거는 이 개념의 외연이 포함하는 데가 어디까지냐, 바운더리가 어디까지냐를 사실 개념 정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법을 한 사람이니까 이제 법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런데 사실 근로조건도 그게 명확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근로환경도 근로조건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한 외연을 갖고 있는 개념인데 이것도 역시 애매한 외연을 갖고 있다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거를 받았을 때 보고 이제 발전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구별이 필요는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용어가 다르니까 다른 개념일 것 같은데
과연 독자적인 개념 정의가 가능할 것인가, 근로 환경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좀 이 발표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발제문을 읽을 때와 발표를 들 때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근로 환경하고 근로 조건이 다른 개념인 건 맞는데, 이걸 굳이 구별할 만한 실천적인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 직장내 괴롭힘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입법 단계나 어떤 사회 경제학적인 것들에서 담론을 이룰 때는 노동 환경의 영역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입법화되고 어떤 법제화되는 순간 그게 근로조건 체계로 편입이 된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학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모든 제도가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이념이 있으면 이 이념이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치주의가 있으면은 법치주의가 있으면 권력분립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주권주의가 있으면 선거제도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역이 그 민사 쪽으로 오게 되면 어떤 이념하에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 제도는 결국 법률관계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다른 아무리 담론을 해도 법학적인 개념에서는 법률관계가 아닌 거는 법이 규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 수법 영역에서는. 그럼 이게 제도화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법률관계가 되는 것이고, 법률관계가 있다면 그게 결국 근로조건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저는 결론은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은 구별이 되는 개념인데, 그 구별되는 이유가 양적인 구별이나 평면이 같은데 구별이 되는 개념은 아니고 논의 평면이 다른 거다. 취미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근로환경이라는 건 일종의 근로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전적인 이념적인 개념이고, 이 근로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법제화를 통해서 이거를 제도로 만들어내야겠다라고 결단을 해서 제도로 만들어내는 순간 그게 근로조건을 편입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계속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 경제학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근로환경이 어디까지 규율을 했더니 고민하는 건 맞아요. 근로환경이라는 걸 법학적인 개념이 아닌 걸로 보면 너무 무한해서 사실은 법학적 개념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영업사원들이 밖에 나다니는데 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황사가 너무 심해요. 근로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법학 체계로 들어와서 개념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들에게 뭐 너무 미세먼지가 안 좋을 때는 우스갯소리입니다. 방독면을 줘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조치가 개념 정의가 되고 규율이 들어오면 이미 그건 근로조건화가 돼버리는 거고, 그걸 이제 불법적으로 말하자면 주된 권리 의무에서 좀 벗어나 있는 부수적주의 의무나 보호의무로 편입이 돼가지고 결국 상대 의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결국 노동환경하고 근로환경하고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사실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같은 차원의 문제라면 그 개념의 외형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줄 필요가 있지만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차원이 다른 개입 차원에서 구별이 굳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약간 뜬금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전혀 뜬금없지 않고 저한테 굉장히 자극적인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새로운 개념이 현상을 잘 묘사하거나 거기에 대한 임팩트를 주면 굉장히 훌륭한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그냥 했거든요. 근데 법학이라는 틀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자면, 근로환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논의하고 고민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법학이라는 체계로 들어오는 순간 사실상 필요 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념적인 개념이고, 이것이 논의가 돼서 이게 우리가 논의되는 근로환경인데 이거를 좀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보호체계로 들어오고 그게 제도가 되면서 하위 개념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법에 포함이 되고 근로관계로 포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근로환경이 입법화되면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로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근로조건의 개념도 아까 변호사님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필요하면 거기다 또 집어넣고 그 외에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첨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셨습니다. kim 변호사님의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동의하는데 마지막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이 약간 본질적으로도 구분이 되지만
약간 그 성격이나 차원으로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도화의 이전에는 그냥 이념적으로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가? 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정책에는 법 제도 정책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정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다양성의 도전인데 다양성은 알겠어요. 근데 그럼 누가 도전을 받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도전받는 주체나 객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그 다양성이 도전을 할 때 그 도전을 받는 객체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노동을 사용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노동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한국노동연구원처럼 일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요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인구 구성의 변화, 기술, 가치관, 사회 가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김 변호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기 전에 그 발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만약 노동 정책이라든지 노동 연구 또는 노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뭐라고 할까를 그냥 근로자들이나 사용자들에게 물어봤다고 하면 올해 겨울 정도에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기후라고 할 겁니다. 여름에 상당한 경험들을 하고 상당한 뉴스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체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일해서 나의 일로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기후는 n분의 1 정도의 요인이 아니라 미래노동가 다른 조건들을 조건 지을 수 있는 조건 중의 조건으로 아마 자리 잡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성의 도전에서 기후변화가 약하게 평가되는 것은 조금 재고해 볼 만합니다. 이것은 노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온열질환과 같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는데 우리 정부에는 그것에 대응하는 부처가 없습니다. 한수준기본법에 보면 정의로운 전환, 일자리가 바뀔 거다라고 해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거기에 갑자기 바뀌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 문제를 독자적인 안건으로 다루라 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세게 다뤄야 할 문제다,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전에 관해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도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표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연간 산업재해율, 중대 재해 발생률, 그다음에 산재 사망률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이런 객관적인 자료와 주관적 인식 사이에 이렇게 큰 편차가 생길 수 있지 하는 부분은 대답자들의 주관적인 의식이나 아니면 통계 표본과 관련된 그런 정도로 답변이 될 것인가 하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다르게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나온 자료 세 가지에는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것은 2배 이상의 편차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통상의 경우에 질문 자체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흔히 보이는 그 편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객관적 자료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전 질문지를 받고 가서 제 이야기를 쭉 하고 그러면 오해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이런 걸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낀 점들을 갖다가 적어왔습니다.
제가 정신이 제일 많을 때가 새벽 3시부터 5시고 제일 없을 때가 지금이거든요. 대개는 이게 낮잠을 제가 스페인 음식을 그래서 제가 그 오전에 쓰는 것을 조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종이를 아낀다고 깨알같이 네, 법학에서 근로환경은 새로운 용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확한 개념도 아닙니다. 법률 용어로는 찾기 어렵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서는 종종 사용되어 왔습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조건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헌법 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헌법 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노동보호법과 노동단체법 모두 원칙적으로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법률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의 범위가 차이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다수의 학자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김 변호사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즉 근로조건도 그렇게 외연이 명확하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래전부터 근로조건이라는 용어와 함께 또는 그와 별도로 일할 환경 또는 근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최근 5년으로 좁혀 보더라도 근로환경이라는 용어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확장된 안전과 건강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근로조건과 함께 또는 그것을 포함해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 노동과 관련된 재반 여건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헌이 다투어진 것에서는 주 작업 환경을 포함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확장된 안전과 보건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축산업에서 근로시간 규정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되었을 때, 이건 2021년에 되었던 건데요. 이때도 역시 축산업의 근로환경이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로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주로 자격과 관련된 그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계속 주요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고용안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고 라는 이런 말을 쓸 때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 근로자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근로조건과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라는 표현을 써서 두 가지를 병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범주적으로도 구분이 되는 점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것, 삼성연구소나 SK하이닉스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임금에 관한 불만이 없었다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재밌습니다. 임금에 관해서 임금 액수는 근로조건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임금과 임금, 즉 동료 근로자와 임금의 차이, 그러니까 그 부원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공정성과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에서도 내가 제대로 보상을 공정하게 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되게 컸던 것이 중소기업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에 가도 내가 연봉 1억을 받고 있어도 왜 쟤로 1억을 받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치봐봐도 쟤는 우리 회사에 들어온 게 기적인데 거기에 1억까지 받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적어도 공정성이라는 점에서는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근로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 근로 환경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접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법에서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조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노동조합이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제도적인 방식으로 공정성을 올릴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은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근로시간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
매일 8시간 일한다가 적혀 있는 것, 거래적인 요소들은 근로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칼퇴할 수 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주말에 전화 안 받아도 아무런 문제 없다. 이걸 근로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합쳐져서 어떤 사람의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거래적 요소, 권리 의무로 고습될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되었고 거기에 집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눈을 높이면 일할 맛이 나는가, 일터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 조금 다른 측면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범주적으로도 약간 다른 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근로조건이라고 의심하지 않는 임금과 근로시간도 성의를 달리해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근로환경적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주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성격이나 관점의 문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분명한 방식이다 라고 하는 점을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자꾸 가져가게 됩니다. 김 변호사님이 지적해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근로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게 직장 괴롭힘입니다. 그런데 그게 근로기준법에 들어오면 확실히 근로조건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사이에는 상호환적인 오픈된 그런 가변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중요하게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아주 야심차게 약간 진짜 토크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점점점 제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서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초반에 나왔던 질문은 근로냐 노동이냐라는 단어, 어떤 단어 쓸 거고 그 단어를 통해서 어디까지 포괄할 거냐, 대상 문제,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더 앞에 나왔다면,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로 근로 조건도 환경, 조건이라는 단어와 환경이라는 단어, 거기서 거기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단어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위의 논쟁이 가능한 중요한 개념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그 두 분 법학 전공하신 선생님들 간에 약간의 동의점과 차이점 이런 거를 조금 저희가 듣고 확인하게 됐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그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또 그 밖에 다른 선생님들 중에 요 논의를 덧붙여서 더 가지 그 논의를 더 확대해 보시고자 하는 분 계실까요? 조건이라는 단어와 환경. 강선태 교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강선태 교수님 생각하고 거의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이 좀 미숙해서 강선태 교수님 제 의견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의적으로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차원을 달리하는 이제 근로조건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근로조건이 제가 제도라는 얘기를 쓰니까 좀 오해를 일으킨 것 같은데, 사실 그 제도라는 꼭 법령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이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전혀 법에는 있지 않은 뭐 카카오톡을 뭐 밤 6시 이후에는 보내지 마라 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만약에 교섭을 통해서 노동자를 진출하게 되는 순간 단체적이나 협약이 체결이 될 것이고, 그 협약은 결국 법률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의미에서 제도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념의 문제고, 그것들이 정치가 돼가지고 현실화됐을 때는 결국 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게 법률관계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별이 될 거는 뭐냐? 그러니까 제가 이거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구별의 실익이 없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구별할 거는 뭐냐?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근로조건 중에 이 오리진, 근로조건이 발현되게 된 이념적 배경을 가진 게 뭐냐의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전통적인 근로의 반대급부인 임금에서 비롯된 어떤 근로조건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 논의하고 있는 근로 환경에서 비롯된 근로조건, 대표적인 게 산업안전이나 직장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또 약간 애매한 영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근로시간 같은 거죠. 근로시간은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근로시간이 돈의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건강권의 문제이고, 이게 작업 환경의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주된 급부모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반대적으로 어떤 면에서도 작업 환경으로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애매할 때 어떻게 이 차원에서 구별할 것이냐는 고민이 되지만 제가 보면 일단 이 환경의적인 차원에서 문제에서 제도화되는 순간 법률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계유가 다른 애들을 아주 구별하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게 약간 제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논의된 거를 조금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상 범주, 근로냐 노동이냐는 어떤 단어를 뒤집거나 하는 그것과 그다음에 조건이라는 단어와 환경이라는 단어가 갖는 그 함의가 다르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초반에는 이제 나왔던 얘기는 우리가 근로 환경 이야기, 그게 노동 환경이든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주체들, 이 누구누구냐 하는 거에서 빠져서는 안 될, 클라이언트든, 외부에 있는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관점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혹시 지금 선생님들께서 제가 처음에 드렸을 때는 우리가 지금, 김근주 박사가 제안한 이런, 카테고리 이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 있는데 빠졌다라거나 혹은 이런 문제를 다룰 때에는 어떤 주체의 어떤 권리를 반영하여 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 번 더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셔도 좋고요. 두 번째 라운드로 한마디씩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 주실까요? 네, 조금. 네. 연장선의 얘기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노동정권에서 근로 조건과 근로 환경이라고 하는 화두를 꺼낸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로 조건이라는 용어에서 근로 환경으로 바꾸는 게 약간 좀 포괄적으로 좀 넘어가는 거라, 긍정적으로 보고, 저는 그러니까 개념적인 방식의 접근보다 진짜 실무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MZ세대 노조라고 하는, 지금 잠깐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SK하이닉스도 사무직들이, 기술 사무직들이 노조를 만들었고, 말씀드린 네이버도 만들었고, 카카오, 넥슨을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노동운동, 노조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쟁점이 여기하고는 좀 전혀 다르게 보고, 예를 들면 1억 넘는 연봉을 1억을 넘는 카카오라나 네이버 이런 분들 1억 넘는 분들 굉장히 많죠. 연봉 대부분. 이런 분들이 노조를 만들었어요. 노조를 왜 만들면 살만한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면 임금 문제를 가지고도 임금 인상을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뭐에 관한 문제? 굉장히 임금 격차가 많은 데서 이 사람들이 임금 인상 요구하는 걸 지지할 이유가 없죠. 다른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이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LG 사람중심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노조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왜 임금을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임금에 대해서 우리도 내 임금을 결정할 때 나도 관여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임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임금을 결정할 때 니네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돼. 같이 내도 결정할 자격이 있어. 참가했잖아. 이거는 권리에 관한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과 권리에 대한 구분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생긴 노조들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노사관계 혹은 노동운동, 노조 발전이든 아니면 정부 정책이든 이런 문제를 논하지 이런 문제가 명확히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 조건과 근로 환경이라는 화두를 꺼내는 것은 긍정적으로 일단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건 약간 좁은 의미인 것 같고 환경이 좀 넓어지는 것 같으니까 시각을 넓히는 것.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주시면 올해 저희는 프로젝트로 100명의 2017년 이후에 생긴 노조 그리고 새로운 산업들, 플랫폼 산업이나 이런 산업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100명을 만나고 있다는 목표를 쭉 인터뷰를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인터뷰 지나가다 나온 게 집단성과 사회성이라는 문제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야. 전통적인 노조나 혹은 전통적 공장과 새로운 노동자들과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에요.
전통적 공장의 노동자들은 현대나무도 뭐다 마찬가지지만 집단 노동 과정의 집단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완전히 100%죠. 그런데 방송작가유니언이라든가 바리바게라든가 뭐 일인 노조들 가서 그러면 노동 과정의 집단성은 거의 바닥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집단성이 낮은데 사회성은 이 프리랜서이 좀 높거든요. 사회성은 높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틀에서 문제를 좀 봐보자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노사 관계에서도 그렇고 노동조합 발전에서도 좋은 거는 집단성도 높고 사회성이 높으면 좋죠. 좋은데 그게 꼭 일치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되도록이면 노조가 자기 이익에만 따지지 않고 타인의 권리, 동료 시민에 대한 권리를 생각할 줄 알아야 이게 사회성이 높은 건데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면 사회성을 높여야 되는 노조 전체가 사회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근로 조건이라고 표현했을 때, 근로 환경이라고 표현했을 때 근로 환경이 약간 더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노사관들이 다루는 사람들, 모든 사람한테 시야를 넓혀준다는 긍정적 의미에서 아예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범주로서 유의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근로 조건에서 근로 환경이라는 용어로 바꾸자라는 명시한 규정을 하려면 이게 어떤 함의를 갖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이게 무엇을 낳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까지 좀 첨부했으면 좋겠고 주장장이 마지막으로 발언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유럽하고 비교를 보면서 저는 와 제가 진짜 멍청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참 흑백으로 자료를 줘서 보면 인쇄된 걸 보면서 네, 승리인가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1등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4등하고 1등과 4등으로 대부분 분류되잖아요. 이게 아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러 1등에 있는 항목들과 그다음에 2등에서는 노동자들이 많은 노조도 없고 참여도 덜 하는데 1등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런 게 저는 도대체 해석이 안 돼서 난수토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기는 하셨는데 저도 아직도 설명 듣고 난 다음에 아직 해석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덧붙여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이따가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백병수 박사님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그 질문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조금씩 나누어져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대표문 처음 받고 나서 그런 의심, 걱정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는 방식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그것이 그 사회에서 투영되는 개념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당신 건강하냐고 물어보면은 그 수준 차이가 다른 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주관적인 대답을 한다고 할 때 그 주관이라는 게 정말 그 개인의 주관이 아니라 그 사회마다 어떤 수준의 레벨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조건진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캐치해야지 될 단어들이 중요하게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익과 권리를 구분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따로 정리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김동주 박사께서 이야기했을 때 환경이라는 것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참여를 넣었어요. 참여와 효능감. 내가 거기에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의견이 반영된다는 느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넣었었다 하는 거를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김민주 박사가 답해야 될 텐데 괜히 제가 중간에 뛰어가고 중간에 좀 답을 한 것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집단성이라는 것과 사회성이라는 거 저는 비슷한 개념으로 말씀하시려나 라고 생각했더니 그걸 구분해서 말씀을 오히려 그걸 대비시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이게 다양한 주체가 여기에 개입된다라는 점, 그리고 건건이 우리가 다루려는 이슈가 뭐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점, 이런 점하고 연관지어가지고 조금 논의를 풍부하게 해주실 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딱히 질문을 뭘 드려도요,
제가 원래 하는 방식이 그렇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말을 하라고 그러면 질문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하고 나옵니다. 뭘 질문해도 중요치 않아요.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뭔가 그것만 다 하시고 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지금까지 그 말씀에 빠진 부분이라든가 더 하실 내용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사실은 준비를 더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말씀하세요. 근데 아니면 이제 준비를 더 많이 하셨더라도 앞에 다른 분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 그래갖고 또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심지어 박동식 박사님이 손을 드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기회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세요. 뭐 말씀하시기 전에 질문 나왔으니까. 아까 강성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1등 하는 데에서 한국이 제일 앞선 것들 중에 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무 환경이니까 리스크, 작업장 내 리스크에 대한 노출들이 사실 지금 물리적, 인체공학적, 인간공학적, 심리적 위험 요인들에 대한 노출 정도가 이게 그러니까 한국이 앞서는 게 이제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 안 된다. 아까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보자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OECD에서 객관적으로 국가별 이제 치명적 재해율이라고 비교가 있는데, 페이터리들이 1년 내 사망한 경우들 비교가 있는데, 이거는 보면 사실 이제 그러니까 10만 명당 치명적 재해율이 영국이나 독일이 영국이 한 0.7, 그 다음에 독일이 한 1점 초반입니다. 1.0 이렇게 되고, 일본도 한 1점 후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30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0만 명당 4명 정도거든요.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분명히 높아요. 그런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리스크, 작업장 내에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가 그러니까 한국이 압도적으로 낮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인체공학적, 인간공학적인 그러니까 얼가노믹스한 리스크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 특히 대부분 이게 제조업에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이제 인건비혈관 차원에서 로봇도일이 제일 앞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로봇도일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리가 높은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제조업 노동자들이 오히려 이제 몸을 더 많이 쓰고, 우리가 오히려 이제 좀 덜 움직이는, 그런 영향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을 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 물리적인 것들은 이거는 솔직히 좀 설명하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잠깐 막간을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래요. 지금 이 재해율이나 이런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거하고 주관적인 평가 지표하고 괴리가 크니까 그거를 설명하시려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지금 중간에 답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뭘 질문했는지 상관없이 오늘 준비해온 말씀 중에 못하신 말씀 있으면 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미호 말씀. 그래서 근로환경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 뭔가 이렇게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범주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안을 하자면 근로환경 자료지 50페이지에서 발표자께서 3가지 정도로 이 3가지 구성 요소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겹치긴 하지만 저는 지금의 현재 앞으로의 그리고 어떤 일하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기대, 욕구 같은 걸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소수자일지라도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 근로 환경이라는 것이, 그 소수 집단은 LG전자에서 사무직일 수도 있고, 또는 연공제적인 임금체계가 굉장히 강한 곳에서의 MZ 노동자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고령자일 수도 있고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소수 집단도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해서 뭐 공정 또는 적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수 집단이 존중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도 별도로 하위 범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점점 이제 개별화되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 앞에 개별화된 특성이 강한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이 소수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직장을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3번 그 참여 보장과 효능감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약간 이제 수준을 높여서 독자적인 하위 범주로 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약간 김영 박사님이랑 동일한 고민이 있는데 이게 큰 개념 범주가 확정 안 된 데서 좀 하위 개념을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근로환경을 바라볼 때 그래도 뭐니 해도 저희 고민은 안전과 보건 아니겠나. 그리고 그 안전과 보건이 이미 실정법 하에 지금 우리나라에 운행이 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분명히 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거를 바라볼 때 되게 좀 해석론적으로 법학원 사람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방식과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특히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이 안전을 지키는 법령은 결국 물리적이면서 기술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공간에 있다는 관계 안 하고 그냥 뭐 돈을 얼마 줄 것이냐 근로시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회비적인 규제라고 하면은 사실 이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체계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이 사람이 속해 있는 환경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일 텐데 뭐 공간, 작업장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그 사업병 개념이 무분별하게 분류돼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너무 이 대분류 차원에서의 규제가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김문주 박사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작업장 개념, 지금 사실 사업장 개념과 작업장 개념이 막 혼용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좀 개념져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로자 참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노동조합 중심으로 하는 근로자 참여인데다가 뭐 협의체도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 사실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고민이 들어온 부분은 아예 그냥 우리가 단체 교섭에 대한 실무적 해석을 좀 넓혀서 단체 교섭상의 환경이라는 것들도 당연히 의무적 교섭상으로 넣어서 교섭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좀 작은 사업장 단위에서 협의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어떤 작업 환경이나 어떤 노동 환경을 규제할 거면 사실 입법적 개념에서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노동조합법 개념처럼 서로 자율적인 해결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산업안전보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좀 더 새로운 어떤 공간 단위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협의체에 대한 고민이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발표문을 보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그래도 조금 정리를 묶어서 해보자면 저는 김영 박사님 말씀하실 때는 무슨 생각이 같이 이렇게 떠올랐냐면 그 소수 집단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특수 상황 이런 거.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정의롭다고 느끼는 거는 분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정의 문제. 레커그니션이 돼야 내가 정의로운 상황에 있다라고 느끼는 거라는 그 생각이 같이 떠올랐고요. 지금 다시 변호사님 말씀 드리면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여도 그렇고 뭐 이게 제가 주체를 이 주체 저 주체 이렇게 누구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식으로만 이 그룹 저 그룹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묶어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들어요. 아주 개별적인 접근도 가능하고 누구랑 같은 그룹으로 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묶어서 들을 거면 조금 더 넓게 들어야 될지 또 좀 중간 범위로 들어야 될지 이게 사람도 그렇고 또 지금 작업장이나 이런 그 규모 기준으로 어디에 적용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단순히 제가 너무 주체로 접근하는 게
단변일 수 있고 단순화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더 안 하실 거면 지금 네, 전영배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주셨습니다. 네. 저는 아까 최근에 종속적 자영업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시사인 잡지, 기자님이 되지 않고 구독자입니다. 네. 시사인 잡지 웹툰 작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웹툰 작가들이 이제 만화를 그리거든요. 유명한 사람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기사를 보면 문제가 뭐냐면 컷수가 너무 늘어납니다. 한 컷을 그리는데 들어가는 공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는데 컷수당 그 보수를 주는 게 아니라 한 회로 주니까 암암리의 컷수를 늘려가지고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노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계약상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근로자도 아니고 고용노동과 개입하지도 않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개입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인의 힘은 워낙 약하고 거기 살아남으려면 더 그려야 되고 그리고 휴재 같은 거를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뭐 이러면 중단해야 되는데 일본의 만화가들이 일찍 죽거든요. 과로로 인해서. 그 비슷한 현상이 지금 웹툰 작가들에게 생기고 있는데 저는 이 근로 환경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근로 조건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런 종속적인 자영업자들의 일하는 환경을 보호하는데 감독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의 근로 조건이 아니면 공정거래가 아니면은 이 감독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애들 근로 조건이 아니고 사업자끼리 할 얘기지. 근데 사업자끼리 안 되거든요. 워낙 그 지위의 열악감이 사용자 근로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속적 자영업자들의 건강, 일하는 조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들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에 입법화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관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업계 표준 계약서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해서 무리한 요구를 당사자가 받아들인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들이 규제나 감독에서 벗어나고 때로는 거를 중지할 수 있는 요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데 이 개념이 굉장히 유용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김근주 박사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발표하신 것인지 이 개념을 도입하는 실익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답을 못하시면 꽤 아플 것 같은데 실익이 뭐냐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아서 이제 그 발표하신 두 분의 박사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마무리 발언을 듣고 이제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혹시 끝까지 경청하시면서 내가 여기까지 와갖고 이 말을 꼭 하고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서 한 분만 두 분, 네, 길게는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크게 여기에 시간을 할애를 안 해놨습니다. 여기 두 분 계시거든요. 마이크 좀 주셔서 다 두 번째 드릴게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제 그 근로 환경이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작업장에 대한 공간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실내나 실외 크게 봐서 실내도 냉난방이 다 잘 되는 그런 실내입니다. 실외도 실내라 하더라도 워낙 이제 광범위에 큰 이런 실내 같은 경우는 냉난방이 적용되죠. 그리고 실외일 경우에 작업하면서 비용은 비 맞고 누르면 못 맞고 할 수 없게 없는 그러한 공간이냐 이것이 하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업체의 특성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대기업이냐 중소기업 기업 소상공인 아주 영세한 기업이다. 또 공공 부분에 있어서도 공기업이다. 또 기타 공공기관 또 그 다회사 이러한 부분들은 그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영세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보수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근로환경이라는 근로조건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을 성립시키기 위한 어떤 상태의 요소 이런 것인데, 그래서 근로환경을 국적 구분해야 된다면 근로에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로 조건화 시킬 수 없는 부분을 환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중간에서 손주셨던 분한테 마이크 좀 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안 따주시고 다른 분이 가르치고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구분해서 또 설명해 주시고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입법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먼저 현재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을 참 인상 깊게 여겼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또 여성위원님 말씀, 그리고 저는 강성태 교수님 하나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괜찮으신지요? 네. 아까 저기 헌법상의 내용으로 근로환경을 조금 풀어내셨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이나 이런 부분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7조에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라 그래서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임금의 구성 항목, 휴일, 휴가 이런 근로조건을 열거하고 있고,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서는 근무기간, 그다음에 근로일의 근무시간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헌법상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권을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어원을 찾으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쟁점은 근로기준법에서 법률을 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23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징벌, 해고, 그 밖에 불이익 조치, 제재 등을 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용자가 오늘날 인사권이라는 민영하에 업무상의 필요성을 빙자해서 배치 전환을 하는 경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영역이기는 한데 근로환경의 개념과 헌법상의 내용을 인용이 돼서 선제적으로 배치 전환, 이 법안, 그러니까 저희가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배치 전환의 영역은 인사권의 고유권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면서 판결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헌법상의 내용으로 근로환경을 끌어들여서 사용자의 인사권인 배치 전환을 처분했을 때 이 부분을 연계해서 고민하실 수 있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 교수님 먼저 답변 잠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드릴게요. 네, 이 불행 이제 들어온다라고 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나는 오늘 공격만 하러 왔는데 시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었습니다. 우리 근로조건을 지키는 방법으로 헌법에서는 법률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모든 사항을 다 법률로 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 따라서 정해진 근로기준법은 제4조에서 너네들이 계약으로 정할 때는 자유롭게 그러나 대등한 입장에서 정해라 라고 하는 대등결정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근로기준법 제4조가 계약을 지배하는 원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조항에 무신하는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인사에 관한 내용도 결국은 규범이 다 공개되어서 대등 결정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조금 고쳐야 될 것 중에 어떤 게 시급하냐라고 하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 함께 규범의 공시, 그러니까 지역규칙이나 단체각을 공개하다. 지금 그냥 인터넷 쏘면 되는데 그걸 공개한과 동시에 인재는 같이 만들어가요. 인재 누가 만들고 누구에게 고유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대 사고적인 것이다. 인재 시대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독일의 동호법 적용 방식으로 규범을 같이 설정하고 적용해 가는 방식이 새로운 사회에 맞을 거다. 그게 근로기준법 4조에는 맞을 거다. 다만 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전환하는 데는 방식도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제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되는데요. 박동식 박사님 아까 한번 쓰셨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해주세요. 그냥 바로 놓겠습니다. 네, 한마디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우선 뭐 여러 질문들을 하셨는데 제가 경기념 세미나 때 저는 사실 선생님 논쟁을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시간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의 생일에 축하하러 와주셨던 이 분들에게는 드릴 말씀 감사의 인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노동법과 같은 설명이네요. 근로기준법 23조 그런 사진 나오는 거 경기념 세미나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가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 방향성을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새로운 접근법을 할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기존의 접근법밖에 문제가 잘 안 풀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로조건을 통해서 이 노동 문제들을 잘 해결해 왔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개념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약간 이 근로조건은 아까도 집단적인 그다음에 거래 관계를 통한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접근법으로 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서두를 던진 것이 사실 이번의 문제고요. 그래서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현배 교수님의 질문에 제일 가깝죠. 왜 논의하냐라고 하면은 기존의 노동 문제가 근로조건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다 보니 근로환경이라는 개념을 갖고 왔고 이것을 어떻게 쓸지에 관한 부분을 오늘 조금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실론이고요. 사실은 노동법학자분들이 많으셔서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도 처음에 논의했던 부분은 노소리 박사님이라든지 조진 박사님 같이 사회학을 하시거나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에도 그런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박동식 박사님도 있고, 오진 박사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의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이 논의가 좀 지속된다라고 하면 다음번 기회에도, 단발성이 아닌 지속되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부분 중에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에 관해서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위험성 평가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연구원에 있어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좀 축소하는 부분인데, 산업 안전에서 원래는 현 정부에서 예산을 상당히 확보해서 위험성 평가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추후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다. 라고 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있었죠. 산업 안전 보건에 대해서 전향적인 방향을 취했었는데, 사실 그 방향, 정책적 방향성이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로 환경은 그러니까 근로 조건에 관한 대립은 인정하지만 근로 환경에 관해서는 정부 특유에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점점 그게 퇴색되는 것 같아서 적어도 근로 환경의 개선에 있어서는 현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도 조금 더 예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력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논의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너무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이 전반부터는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왜 이야기한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 왜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 그동안 필기